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PS 관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39회 관세사 2차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관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해설을 같이 준비해서 왔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시험 아직 보지 않은 분도 시험은 이제 이번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되게 수고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의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의 문제는 사실상 작년에 문제의 점수 배점이 달라졌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유형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특징을 먼저 꼽아 본다고 한다면 단답식의 문제, 단답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답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다수 출제. 글쎄요, 이때 말하는 단답형이라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그냥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서 그냥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몰랐을 때는 답을 아예 쓸 수가 없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서류에 들어가는 기재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 생각에 평상시에 2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좀 간과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자체는 되게 평이했지만 난이도는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고 모르면 못 쓰기 때문에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암기형으로, 암기를 좀 중점적으로 암기 중심의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습이 필요하다. 글쎄요,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문제 출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암기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꼽아보자고 한다면은 그동안 출제됐었던 유형을 출제됐던 기출제된 문제를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조사와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뒤에 저희 문제 3번에서 말씀드릴 텐데 조사 처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1차 때 많이 봤던 부분이고 2차 시험에서는 사실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등한시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30점 분량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된 문제도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출제가 안 됐던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범위를 제외하는 거 없이, 제외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단순화돼서 공부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를 해서 봐야 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과태료와 같은 과태료라든지 어떤 그런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질서로 말을 하는데 과태료 등과 같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연계하여 질문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은 저희 문제 2번에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세 건설장에 관련된 절차들이 있습니다. 보세 건설에 발행된 물건은 사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수입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건설 공사를 마치고 나면 완료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어겼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질서벌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행정 형벌은 따로 나오긴 했지만 뭐 행정 형벌이나 지서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서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지서벌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연계하여 학습.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환특법 같은 경우도 사실 유형이 달라진 게 없어서 이제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저희 그 다음에 분량 같은 경우에도 분량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얽매이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번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요. 저희가 특히 이제 문제 1번 보게 되면 저희 환급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문제 1번에서 물음 2번을 가서 보면 사실은 분량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불구하고 20점짜리 분량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분량 생각해 보면 썼던 거 생각해 보면은 그거랑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그 분량이라 하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딱 고정화 시켜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점수 배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분량이 적은데 불구하고 많은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써야 될지는 모르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쭉 나오는 문제를 보다 보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못 쓰는 형태로 가는 것은 이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많은 분량들을 준비를 해서 답안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딱 정해진 분량들을 그냥 시간 안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강평 자료, 총평 자료로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총평 자료 드릴 때는, 그거 올릴 때는 제가 난이도를 중상으로 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그 문제 자체 난이도는 높지가 않았어요. 문제 자체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체감 난이도는 중상도 아니고 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과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쉬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쭉 보다 보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뽑아봤을 때 올해 문제는 확실하게 예전과 다르게 조사와 처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전부터 통감 파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통감 부분에 숙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죠. 안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내년에는 통감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제 해설을 같이 볼게요.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관세 환급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 환급도 저희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충분히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뭔지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세법상 계약 내용이 달라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다시 수출한 수입자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쓰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물어본 내용 자체가 이게 뭐 명확하게 어떤 뭐 의견을 묻는 건 아니고 그냥 규정 자체를 그냥 가지고 쓰면 되는 형태라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환급의 종류 되게 많죠. 저희가 관세법 46조로 가서 보면 과온합금의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106조 1항에 나와 있는 이거, 그 다음에 4항에 나와 있는 이거, 변질 손상된 물건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보면은 106조의 2로 갔을 때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 관세 환급 받는 게 또 나온 게 있었고요. 뒤로 가서 보면은 199조의 2로 가서 보면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저희가 덤핑 방지 관세, 뭐 상계 관세 이런 거 하게 됐을 때 잠정 조치했던 금액하고 실제로 본 조치를 하는 경우하고의 비교했을 때 잠정 조치가 더 많이 부과됐던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 돌려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나온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묻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저희 위약 환급이라 부르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하게 됨으로써 관세 환급을 받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실 게 뭐냐면 이 요건이라 하는 것들이 사실 법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이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물건이 수입신고 당시에 성질과 형태가
나중에 수출한 물품의 형태하고 달라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건이 되거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는 보세공장에 반입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법만 쓰게 되면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분량이 10점 분량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5개로 나눠서 쓴 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요.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관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나와 있게 됩니다.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그렇죠. 관세 납부가 안 된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세법 106조에서도 맨 마지막 조항에서 부과를 취소하는 형태로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관세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 쓰면 되는데, 일단 순서로 봤을 때는 일단 이 물건이 수리가 되고 납부된 물건이 계약 내용과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계약 물품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이거를 지정된 그 기간 안에 보세구역에,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물품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1년 안에는 1년이 경과되고 나면 물품이 소비되거나 사용되고 나서 다시 보낸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관세 환급 신청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말이 뭐냐면은 관세 환급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 있잖아요. 환급을 하기 위해서 환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급 청구를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각 부분을 이제 2점씩 배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밀려 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법의 규정을 봐서 보면은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뭐 환급 신청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수입신고 수리, 뭐 관세 납부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안 썼을 때 점수가 얼만큼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거 다 쓰게 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썼을 때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0점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채점 포인트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가 나와 있다고 하면 뭐 각 2점씩 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랑 얘를 빼고 주게 되면은 뭐 각각에 대해서 뭐 3개 다 쓰면 10점, 2개만 쓰면은 뭐 6점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점수를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렇게 다 써주는 것이 좋은 답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물음 2번이고요. 관세 법령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물품이 변질되어 가치가 떨어졌을 때 수입자가 납부한 관세의 환급액과 환급 기준을 각각 쓰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관세법이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관세법령이라 말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관세법 106조 사항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게 되죠. 지정보세구역에 계속해서 통관된 이후에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도 장치하고 있다가 뭐 재해라든지 그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변질되거나 손상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받는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환급액이라는 것들은 그거입니다. 저희 그 관세법 시행령에 가서 보면은 저희 손상 물품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준용해서 평가하는 가액이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나와 있게 되냐면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 있고요. 저하분의 상응이 나온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체 관세에서 지금 변질 손상 후에 그러니까 계산하게 됐던 관세를 빼주는 형태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변질 손상이 발생함으로써 가치가 감소하게 될 텐데, 가치가 감소하게 돼서 가격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저하게 될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물품의 가격이 원래 1,000원짜리 물건인데 이런 변질 손상이 발생함으로써 이 물건의 가격이 뭐 900원이 됐다고 하게 되면 100원에 대한 것들이 가격의 저하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원 곱하기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관세만큼을 환급하는 형태로 가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정상적인 물품의 관세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치가 감소한 후에 물품의 가치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 산출되는 관세를 가지고 빼는 겁니다. 전체 관세 금액에서 나중에 감소 후에 물품의 관세를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을 가지고 이제 환급해주는 형태로 가는 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언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환급 기준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요거는 저희 기재부령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 저희 앞으로 가서 보면은 저희 과세 가격 산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변질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변질 손상 뭐 사용이 생겼을 때 이제 그에 따라 그에 따른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한 게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거기로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질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 변질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지만, 요거를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리를 하거나 뭐 개체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은 손해보상을 받았던, 보험에서 말하는 손해보상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변질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가격에서 변질로 인한 그쵸, 변질에 대한 부분을 빼주는 형태로 가는 건데, 이게 아까 언급했던 이런 세 가지로 나오게 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해평가액, 뭐 수리 또는 개체 비용, 그다음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가 이제 변질에 대한 그 부분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뭐 내용 별로 없어요. 내용 별거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점짜리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얘를 각각 10점씩 배점을 해도 이게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다 쓰면은 만점이 나올 것 같고, 이걸 다 쓰지 못해도 어느 정도 내용을 맞게 썼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점수를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언급 자체를 못했다, 아예 다른 얘기 썼다고 하게 되면 0점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은근히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1번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은 보세 건설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강사분들께서 다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역시 모의사를 냈을 때도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물품이 보세 건설에 반입이 되고 나면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품에 대한 어떤 그 관세를 확정하기 위해서 물품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어떤 수량 같은 걸 확인해 보겠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세관 공무원은 검사를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면은 생략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품을 지금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관세 부과는 유예를 하는 거죠. 일단은 수입 신고만 해놓고 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들은 건설공사를 말하게 되는데, 건설공사를 이제 다 하고 나면 저희가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운영에는 세관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완료 보고하고 나서는 이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류했던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를 하고 나면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 건설된 것을,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수리되기 전에 이거 시설을 가동하게 됐을 때는 그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부과고지를 통해서 세관장의 관세를 부과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 1번 같은 경우는 보세 건설장이 반입한 외국 물품의 수입 신고라는 거 아까 제가 언급했죠. 사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관 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보세 건설장 건설 물품의 가동 제한이라는 거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는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수입 신고 수리 전,
수리 전 가동이 제한되는 겁니다. 요거를 어기면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과태료 나오고 이제 부가고지에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형태로 가게 되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반이 발생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이 번째 같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쓸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부분이 앞으로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걸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행정 질서벌, 요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행정 그 벌 같은 경우는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행정 형벌은 제가 흔히 말하는 징역형, 벌금형 뭐 이런 거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질서벌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1,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요거 보시면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그거죠. 수입신고 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 것이 있을 때 사용 전 수입신고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적용 법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다르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수리일.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수리될 때까지 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적용 법령을 봤더니 보세 건설 반이상 물품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한 시점하고 수리된 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법령이라 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바뀌잖아요. 근데 저희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보통 1년에 한 2번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실제로 소비돈을 사용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적용하는 그 법령의 기준하고 다를 수,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내용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리되기 전에 가동을 하게 되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가고지로 가게 됩니다. 부가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쓰는데 부가고지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한다라고 말을 쓰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 납부고지 내용도 같이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납부고지를 하는 것들은 운영인에게 하는 겁니다. 운영인에게. 운영인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운영인에게. 운영인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 납부를 이제 납부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이 의무죠, 의무. 운영인이 이제 건설공사 완료보고도 해야 되고, 운영인은 수리되기 전까지는 시설을 가동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자에게 이게 부가고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납부고지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제가 해설을 올릴 때는 그냥 납세 의무자라만 썼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인에게 이렇게 부과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세 공장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 관세 여기 보세 공장 관련된 고시로 가서 보시면은 운영인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도 제가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냈을 때 뭐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3번이고요. 이게 사실은 올해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문제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도 조사와 처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출제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를 30점 분량을 낸다는 것은 조금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그쵸? 이건 사실은 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조사 처분에서 문제를 낸다면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고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통고서에 대한 부분을 내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사와 처분보다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희가 엄청 중요한 게 많은데 불구하고 조사와 처분을 딱 문제를 보면은 그냥 기재사항, 뭐 적어야 되는 사항들, 사람 이런 거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참여해야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1차용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다 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아쉬웠던 문제라 보게 되고요. 뭐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관세범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죠. 관세범인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범인. 관세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쓰고 있는 거냐면 일단은 위반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반. 이 위반이라는 것들은 관세법을 어기거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 예를 들면 보세구역 반입 명령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위반한 자인데 그거랑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나와 있는 거죠. 형사처불이 아니고 처벌. 예, 문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저도 이렇게 답을 쓰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통고처분 이것을 받았을 때, 즉 확정을 얻었을 때 말을 하는 거죠. 확정됐을 때 이 자를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사 처분 주체는 세관 공무원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조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관세범에 관련해서는 세관 공무원이 조사권하고 처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처분을 세관 공무원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하게 됐을 때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색을 하게 됐을 때 같이 동거하는 사람, 그 다음 고용한 사람, 그 다음에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선박 등, 선박, 차량, 항공기, 뭐 창고 등의 소지인, 관리인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재하게 되면은 이제 경찰 공무원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공무원을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봤던 사람 중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성년일 때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검증, 수석, 뭐 수색, 압수수색 이제 할 때 들어가는 사항 5가지, 통고서에 적어낸 사항 5가지 나와 있게 되는데 뭐 일단은 그런 거겠죠.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조사를 하는 당사자가 있을 거고요.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 들어가냐면은 이제 물품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관세법이라는 것들은 물품에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통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품에 관련된 포장, 그 다음에 이제 검증, 수색 또는 압수하게 되면은 그 장소와 일시,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주소, 거소, 그 다음에 성명이 나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걸 꼭 냈어야 됐나 싶은데 아무튼 이런 내용 5가지 쓰면은 각 5점씩 배점이 되는 부분이고, 통고서에 적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통고서라는 것들은 통고 처분을 이제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통고를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처분을 받는 사람의 어떤 뭐 성명, 주소, 뭐 이런 그 연락처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용될 수가 있는 그런 법조문, 어떤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제 위반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통고를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거죠. 벌금에 관련된 일을 할 겁니다. 뭐 벌금 등이 되겠죠. 저기 이거에 따라서 기하에는 얼마의 어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좀 넘겨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범죄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범죄 사실, 그 다음 요거 벌금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행을 해야 되는 날짜, 이행 연 월일 나오죠.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분 연월이죠. 통고처분 연월 이 부분까지 같이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메이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암기하는 경우들은 흔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5가지 중에서 한 3개만 좀 풀었어도 점수를 뭐
그 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만점 반응 어렵다 생각하고요. 밑에 무려 3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나오게 되는데 뭐 위원으로 지금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총 7명이 나온단 말이죠. 각 1점씩 배점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 그 다음에 뭐 변호사, 관세사,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교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등등등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빼고는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학식이 있는 풍부한 사람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관 공무원 빼고요.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 빼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는 거죠.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고요. 다만 이것을 다 쓰는 것들은 다 암기를 못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암기를 다 하지 못했을 것 같고 제 생각엔 5명 정도만 쓰면은 남들만큼 쓴 것 같다. 잘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심의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이제 이거 보면은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사 심의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조사 개시 여부.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나서는 조사를 이제 종결할지 종결 등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내용들이 간단히 할 수 있겠는데 요거 말고도 기타가 나온 게 있는 거죠. 그 밖에 관청장이라든지 세관장이 이제 이걸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문제 3번은 아마 짐작컨대 많은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3번을 잘 쓰신 분들이라 한다면 사실상 이제 올해 합격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이걸 잘 쓰시니까 잘 썼다는 표현들은 암기를 하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암기를 잘하고 있던 분들은 거의 만점이 나온다면 여기서만 다른 사람들하고도 한 20점 정도 차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15점, 20점 차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점수를 뭐 10점대 정도까지 받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의 경우에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더 잘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4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문제의 유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제 생각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관세법이랑 환특법이랑 그 내용이 그냥 반반씩 나온 것밖에 없었어요. 뭐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뭐 어느 한쪽에서 그러니까 환특법이 점수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사실상의 10점짜리 문제를 그냥 합쳐놓은 것 뿐인 거죠. 이 부분들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벌칙에 대한 게 나왔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죠. 저희가 이제 부정 가격, 그죠? 가격 조작죄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 겁니다. 가격 조작죄. 여기 보니까 지금 신청하는 거하고 신고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신청이라는 것들은 저거잖아요. 보정 신청을 말을 하는 거고요.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대로 뭐 수입 신고, 그다음에 수정 신고,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수입 신고, 그다음에 수정 신고, 그다음에 저희 그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들은 수입 신고는 원래는 입항 후에 신고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입항 전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입 신고 같은 경우는 입항 전, 입항 후,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입항 후에 하는 것들도 일반적인 신고와 간이 신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입 신고 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 법령상 밀수출입제 전용되는 선박 등에 대해서 이제 정황을 알고 있고 이제 하게 됐을 때 몰수하는 경우 4가지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시험에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세관 공무원의 권한있는 세관 공무원의 어떤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거나 뭐 해상에서 투기, 뭐 파괴, 뭐 훼손을 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해상에서 뭐 이제 물건을 이제 인수하는 그런 경우 나온 게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죄 물품을 적재하거나 하는 경우들 나온 것이 있었던 거죠. 뭐 운반하거나 하는 것들,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의 여기서는 거의 만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네 가지인데 점수가 10점이란 말이에요. 10점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점수 어떻게 배점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죠. 여기다가 뭐 각각 개수를 맞추면 모를까 이게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각각 5점씩 배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다 쓰면 만점, 다 못 쓰면 뭐 감점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점수 배점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8가지가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10점이 나와 있는데요. 다만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이게 정확히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그 내용들이 뭐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그 안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나눠지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것들을 점수를 좀 더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저희 환특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또 이제 벌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죠. 여기 보면은 과다 환급 금액을 이제 징수해야 되는 경우 4가지와 자진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기재하는 사항 4가지를 각각 쓰세요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8가지인데 10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환특법 같은 경우는 그거 나오죠. 여기 환급 같은 경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환급 대상이 아닌데 환급을 받은 경우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개별 환급 같은 경우는 선적이 돼야 되거든요. 적재가 돼야, 출항이 돼야지만 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실제로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 받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액 같은 경우는 정액 환급 유표에 나와 있는 그 물품들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대상이 아닌 것들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원래 환급 받아야 되는 것보다도 과다하게 환급 받은 경우들이 나오게 된 거죠. 요거랑 이제 과다하게 환급 받은 것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저 기납증, 분증과 같은 것들은 수입세액을 양도하게 됐을 때 그때 발급하는 서류인 건데요. 그걸 발급할 때 과다하게 발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정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도 징수를 하게 되는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진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그게 나오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청했던 신청 내역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던 뭐 사유와 금액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은 뭐라 나와 있냐면 환급, 과다 환급, 부족 정산과 관련된 환급 신청 등의 내역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게 됐던 계산 내역, 세 번째로는 사유, 네 번째로는 그 밖에 관청장이 정하는 사유라 해가지고 저희 고시로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4가지가 나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일단 뭐 정확하게 하나씩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 해설 답안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문제 수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문제만 보면 그렇죠. 문제만 보면 저희 관세사 공부하는 사람들 보여주면 누가 봐도 어렵지 않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많이 안 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 문제 4번은 나쁘지 않은데 4번 같은 경우도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문제가 많고요. 이거 말고 저희 문제 3번이 올해 사실상의 어떤 관세법에서의 점수를 가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발표 날 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전까지 내가 고생했던 것들을 보상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쉬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바로 내년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쉬는 것들을 조금 이제 충분히 쉬긴 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또 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똑같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내용에 맞게끔 앞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